현무5는 재래식 무기 중에서 가장 큰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수십 미터 밑에 김정은 지휘부도 파괴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 현무5의 경우에는 정밀도도 세계 최고 미사일이 아마 북한이 앞으로 두려워하게 될 가장 큰 미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로 국내의 그 안보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K9 자주포가 베트남에 수출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수출 승인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다만 저는 이제 조금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전은 베트남이 이긴 전쟁이고 거기에 북한이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과 특수관계이기도 하지만 북한과도 특수관계입니다. 베트남전 때 북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탔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것은 좋으나 여기에 관련된 보안 처리,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안 시크릿 트리트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베트남이 방산 수출을 하는 건 좋은데 요걸 계기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한국 베트남 관계에서 좀 더 주도권을 잡아가고 북한의 영향력을 줄이는 외교적인 노력이 같이 수립돼야지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구매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베트남은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뭐 친중 정부라고 하긴 하지만 국경 문제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베트남이 이겼는데, 중국 무기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베트남은 러시아 무기, 구소련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걸 선호했으나, 앞서 몇 번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발견됐고, 러시아도 이제 자국산 그 전쟁에 쓸 무기들을 조절하다 보니까 수출이 쉽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산 자주포를 수입하기가 쉽지 않아졌고, 원래는 그래서 대안으로 이스라엘제 무기를 베트남이 좀 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제 자주포를 수입하려고 했으나, 이스라엘제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K9처럼 탱크같이 생긴 이렇게 된 무한궤도를 달린 게 아니라 트럭에다가 포를 얹은 건데 성능이 좀 떨어져요. 가격은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능을 고려해가지고 K9 자주포가 좋다 이런 것들 판단해가지고 지금 K9 자주포 구매를 하려 하는데, 여기 성사된다면 아마 베트남 외에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베트남을 따라서 K9 자주포 추가 수출이 돼서, 지금 K9 자주포가 10개국 이상이 팔리고 시장 점유율 36%에서 40% 가까이 되는데, 아마 50% 이상은 노려볼 만한 게 아마 동남아 시장에서의 약진이라고 생각합니다. K9 자주포의 국산 엔진 성능 테스트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해당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K9 엔진은 1000마력짜리 독일 MTU 엔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가 많았냐면, 독일은 장비 수출 승인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고 수출을 거절한 경우도 있었어요. K9 자주포의 첫 수출 고객이 터키에 기술 수출을 하는 건데, 터키는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서 거절을 했다가 우리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한 끝에 수출 승인을 얻어낸 것도 있고, 중동 수출이 아직도 안 되고 있었다 것도 이제 독일산 엔진의 문제였어요. 이 자주포나 탱크는 파워팩이라 해가지고 엔진과 트랜스미션, 변속기가 합체된 걸 하는데, 이 변속기는 미국제라서 미국제는 승인이 좀 잘 나는 편이라서 문제가 없었는데, 독일산 엔진이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 국산 엔진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산 엔진 성능 테스트가 완료되었으면서 중동 시장에서의 큰 성공이 예상되고, 실제로 엔진 테스트를 수행한 게 이집트에서 수행했습니다. 이집트에 지금 K9을 현지 생산하고 거의 1000대 가까이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이제 국산 엔진 테스트하는데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져서, 제가 보기에는 중동에서 이제 동남아에서 추가 수요가 나올 것이고, 단순히 그 수출 대책, 그러니까 뭐 외화 유출을 막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9 자주포에도 AI, 드론 관련 신기술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술이 들어가나요? 우선 지금 K9 자주포는 5명이 탑재하는데, 현재 시험평가 중인 신형 K9A2 자주포의 경우에는 무인 포탑, 그러니까 포탄을 장착하는데 이제 기계의 힘으로 온전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3명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K9A3도 개발되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K9 자주포 한 대가 있으면 무인 자주포가 그 뒤를 몇 대가 그 뒤를 따라가서 주행하거나, 아니면 지휘 차량이 따로 있어가지고 원격 택시를 원격 조종하는 것처럼 한 명이 여러 대의 무인 K9을 조종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병력 감소가로 좀 걱정되고,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한국군이 먼저 도입을 할 것이고, 이 무인 자주포라는 기술이 딴 데서 그 연구되고 있지 않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여러 대의 자주포에 있고 그 사람들이 타는 게 자주포랑 사람이 분리돼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자주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파괴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에서 인명을 보호할 수도 있고 원격 운용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여러 대
현대 자주포가 싱크를 맞춰서 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적은 인원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통제하는 한 사람과 분리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위해 가지고 인공지능 기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을 지금 하나에서 연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론을 사용해 가지고 지휘차가 드론을 사용해 가지고 정찰을 하고 K9의 어떤 표적을 주고 요런 것들까지 패키지로 연구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재래식 무기가 이제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드론 같은 신기술과 결합되는 이런 차세대 K9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무5의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무5는 핵무기는 아닙니다. 재래식 무기고, 재래식 무기 중에서 가장 큰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8톤 탄두라고 하는데, 보통 탄두탄은 자 평균적 500kg이고 크면 한 1톤 정도 돼요. 미국이 쓴 전술적인 탄두탄은 다 그 정도인데, 8톤이라니까 단순히 8배의 위력을 가진 게 아니라 현무5의 목적은 북한의 김정은의 지휘부라든가 중요 시설을 다 지하에 있고 지하 표적을 관통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현무5가 나오기 전에는 B2 폭격기에서 탑재되는 B-62 전술핵만이 김정은 지휘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핵폭탄의 위력이 좀 정도 세야지 이제 지하 표적까지 관통이 가능한데, 8톤 탄두를 가지고 이 탄두가 강화 탄두, 그러니까 외피가 두꺼워 가지고 땅속 깊이 들어가서 폭발할 수 있는 탄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하 수십 미터 밑에 김정은 지휘부도 파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고, 김정은도 이 현무5 무서워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대충 지금 60m라는 건 지금 공식적인 수치가 아니고 저희 예상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밀이 아니고. 그래서 60m보다 더 길게 가는 갱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쏜데 또 쏩니다. 60m로 관통을 한데 다시 쏘면 현무5의 경우에는 정밀도도 세계 최고, 아주 몇 미터 이하의 아주 정밀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쏜데 또 쏘면 약간 공사하듯이 60m에서 더 들어가 가지고 60m 이상을 쏘. 그래서 거의 김정은이 그 어느 지하로 쏘든 도망갈 수 없게 만든, 요게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무5를 사용해서 이제 북한 핵에 대한 보복 전략 같은 걸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지하 관통이 아니라 지상에서 폭발시키면 이 파괴 반경이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탄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핵무기를 대신하는 논의를 하는 것도 사실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인데 대충 20에서 30발의 현무5를 땅에 파괴시키면 전술핵 한 발 정도의 위력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요거를 10발 정도 하는 위력을 하면 평양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보유가 어려운 이상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다른 육상 무기, 미사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사일 쪽이 의외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폴란드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천무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유도 로켓이라 해서 80km 사거리를 가진 로켓과 290km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한화에서는 요 천무가 배를 공격할 수 있는 CTLMR이라는 미사일을 지금 연구 중이고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요게 지금 노르웨이 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로켓에 적외선 시커를 달아서 발사를 하면 열원을 발산해서 군함의 열을 추적해 가지고 파괴하는 이런 무기가 있어요. 이런 무기들이 방어에 좋아요. 적국 군함이 왔을 때 군함과 군함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이 공격 미사일 쏘면 요게 돼서 요격이나 아니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요게 좀 유명한 수출 상품이 된다고 생각하고, KF-21에 지금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2028년까지 LIG 넥스원이 만들어서 달 예정인데, 요 미사일은 초정밀 순항 미사일이에요. 지금 현재 동일의 타우로스 미사일이 지금 유명한데, 타우로스랑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동급 이상, 생존성이 더 좋고 이런 걸로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FA-50에 지금 장착돼가지고 시험 중입니다. 이게 완성된다면 KF-21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개조 방향에 따라서는 FA-50이 500km 밖에 있는 적의 지휘부 같은 거를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정밀 타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작고 생산력이, 특히 독일 타우로스가 생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있으니까 KF-21을 사고 싶다, 이런 고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출까지는 어렵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국방과학연구소랑 하나에어로 그다음에 현대 로템이 협력해서 만든 하이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속이 있고 암속이 있고 초음속이 있고 극초음속이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산 제트 여객기가 암속, 그 다음에 전투기가 초음속, 그래서 소리 속도보다 1.4배에서 2배 정도 빠른데, 극초음속은 소리 속도 5배에서 6배, 시속 7,000km에 가까운 속도로 매우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적이 대응하기 불가능한,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들은 있는데, 하이코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과 드론이 결합된 미사일 같은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여러 개발 그 협업 중이라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인공지능과 그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 결합돼서 드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능 같은 것도 지금 현재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할 육상 무기 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무기가 있는데 KT-SSM-3 요 미사일이 아마 북한이 앞으로 두려워하게 될 가장 큰 미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미사일은 지금 현재 현무5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현무5보다 훨씬 작아요. 사거리도 한 500km 정도 돼가지고 엄청 멀리 가는 것도 아니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드론을 탑재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적을 탐색하고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 AI 드론들을 탄도미사일 탑재한 다음에 빠르게 발사한 다음에 북한 상공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탄도미사일이 빠르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동 표적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들은 주로 TEL이라고 해가지고 미사일 트럭에다가 실려가지고 이동하다가 어디로 옮겨가지고 발사하고 해서 계속 도망 다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드론 탑재한 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인 게 KT-SSM이고 요걸 사용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쓰기 위해서 TEL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움직이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딱 쏘면 북한 지역 그 적진에 드론이 작동되면서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추적한 다음에 쏘가지고 파괴되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이 무산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시험 사격들이 일부 진행됐고 이제 곧 전력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력화되면 어디 다른 나라에도 지금 어느 미국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신기술로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로 국내의 그 안보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굉장히 좀 성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최근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IDEX 2025에 많은 국내 방산업체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K방산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LSM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천궁2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돼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수출되었는데 천궁2보다 약한 상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LSM이라는 미사일이 얼마 전에 개발이 완료됐고 이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 중동 국가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천궁을 수출하게 된 이유가 패트리어트랑 사드를 가지고 있는데 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요 사이 단계의 채워줄 만한 미사일을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군이 천궁2 미사일을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고조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 보고 요거를 따라 했는데 사드보다는 요격 고도가 낮지만 그래도 적어도 요격이 가능한 LSM이 이번에 새로 개발되면서 중동 국가들은 사드로 2차 방어, LSM으로 2차 방어, 패트리어트로 3차 방어, 그 다음에 천궁2로 4차 방어를 하는 4차 방어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번 IDEX에서도 굉장히 수출 상담에 이런 게 많았고 저는 가장 최근에 가장 빨리 수출 성공 계약이 될 만한 아이템으로 보면 저 이 LSM을 꼽습니다. LSM의 경우에는 미사일이 두 종류 있고 레이더가 한 종류인데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만들고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은 하나 에어로 그 다음에 비행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은 그 다음에 LIG 넥선 이렇게 만들고 체계 종합은 LIG 넥선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랑 LIG 넥선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건데 요게 또 방산 대박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이 외에도 전차 K2 전차가 중동 수출에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IDEX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군대가 K9 자주포 K2 전차가 사막에서 중동 국가 현지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뭐 5km 밖의 표적을 맞춰가지고 놀랬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사막 지형에서 아주 잘 적응하는 게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전차 수요도 또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중동 국가들의 특징이 프랑스 전차랑 독일 전차를 좀 수입을 했는데 얘들이 생산력도 부족하고 이제 앞으로 자국산 방위에 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한국산 전차 K9 자포 개량형, K2 전차 개량형들이 이제 수출 시장에서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규모는 좀 작기 때문에 관심을 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안티 드론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후티 반군과 이란이 사우디를 향해서 정유선이나 이런 걸 드론으로 타격한 게 이 드론 전쟁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자폭 드론들로 굉장히 중동 국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드론하는 요격하는 미사일도 만들고 그 미사일을 무인 차량에다 탑재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 드론의 자율적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드론 안티드론 로봇 같은 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원래 바다에 있는 배를 방어하기 위한 기관포가 있습니다. CWS라고 있는데 그런 CIWS를 트럭에다 얹은 다음에 드론이 날아오면 드론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자동 기관포 이런 것들도 중동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수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위사업에 대한 책을 냈다고 해가지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금융과 투자에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방위사업은 정보가 부족하고 이 방위사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이 무기 체계가 왜 해외에서 인정받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은 제가 오랫동안 취재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녹아내었고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방위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 장기적인 확신이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어떤 맥락을 파악해가지고 이 뉴스가 떴으니까 이런 그 방위사업주가 오르겠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